결혼 5년,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남편 김민준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 손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매달 온 식구 7명의 식비라며 고작 50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내 돈을 채워 넣기 일쑤였다. 매일 퇴근 후 나를 맞는 건 밥상에 앉아 입만 벌리고 있는 시댁 식구 6명이었다. 그날도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식탁에 둘러앉아 당연하다는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가족들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어안이 벙벙한 그들을 향해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밖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다들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들은 이게 내 일시적인 반항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알 리가 없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이 반격이 이제 막 서막을 열었다는 것을. 내 이름은 박서윤, 올해 34이다. 경기도 일산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지난 5년간 그림자처럼 살았다. 매달 1일은 나의 심판의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안방으로 불러 은행 로고가 박힌 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 정확히 50만 원을 뽑아 거지에게 적선하듯 내밀었다. 서윤아, 이번 달도 고생 좀 해라. 집안 살림 잘 부탁한다. 그 말투는 마치 크나큰 은혜를 베푸는 듯 했지만 눈빛에는 넌 딱 이 정도가 내 값이야라는 경멸이 가득했다. 50만 원 시부모님, 남편 김민준, 아직 결혼 안 한 시동생과 아가씨, 그리고 잠시 얹어 사는 아주버님까지 6명의 입에 한 달 내내 밥을 넣어주어야 하는 돈이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다. 내 남편 김민주는 광화문이 괜찮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세후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 첫날 그는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넘겼다. 그의 이유는 번지르르했다. 엄마가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보다 재테크를 잘하시잖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분명 돈 못 모을 거야. 걱정 마. 우린 가족인데 엄마가 당신한테 못되게 굴겠어? 그래, 가족.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24시간 대기하는 공짜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칼같이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허겁지겁 남은 밥을 몇 술 뜨고 1시간 반 동안 지옥철에 몸을 실어 출근했다. 회사에서 나는 그저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자질구레하고 고된 일을 했다. 오후 6시 퇴근, 나는 또다시 전쟁처럼 지하철에 뛰어들어 7명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집으로 향했다.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 채소들을 사들고 헐레벌떡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는 건 언제나 똑같은 풍경이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TV를 보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하고 아가씨 김혜림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시동생 김지우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김민주는 양복 상의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쳐놓고 쿠션에 기댄 채 피곤한 얼굴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누구 하나 내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받아주지 않았고 힘들지? 라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올 때가 되어서야 프로그램이 설정된 로봇처럼 하나둘씩 식탁으로 향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식었어?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툭툭 치며 미간을 찌푸렸다. 형수님, 내일은 삼겹살 구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매일 이런 나물 반찬만 먹으니까 입에서 새가 나올 것 같아요. 시동생 지우가 개걸스럽게 밥을 퍼넣으며 명령했다. 언니, 요리 실력 줄었어? 이 나물무침은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맛없는데 아가씨 혜림이 입을 삐죽이며 투덜거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민준을, 내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에게서 단 한 톨의 비호라도 다들 그만해요. 서윤이도 힘들어요 라는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거나 내가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가볍게 한마디 툭 던질 뿐이었다. 됐어, 됐어. 다 가족인데. 서윤아, 내가 다음에 좀 더 신경 써 고생 좀 해.
고생 좀 해. 그 말이 무딘 칼이 되어 하루하루 내 심장을 저몄다. 나의 고생은 이 집에서 너무나 당연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린 건 끝없는 집안일과 정신적인 학대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날름 삼켜버린 내 예단비도 한몫했다. 결혼 전 부모님은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 봐 5천만 원의 예금을 챙겨주셨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어머니는 그 돈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윤아, 이 돈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낮잖아. 내가 아는 친구가 펀드를 하는데 수익률이 아주 높아. 내가 대신 투자해줄게. 2년 안에 2배로 불려줄게. 장담한다. 그때의 나는 너무 순진했고 그녀의 인정을 너무나도 갈망했다. 나는 돈을 그녀에게 주었다. 1년 후 나는 우연히 그녀가 친척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그 돈이 투자에 쓰인 게 아니라 시동생 지우가 사업에 실패하며 진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준과 크게 다투었다. 그거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야. 어떻게 당신 엄마가 그 돈으로 지우 빚 갚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짜증과 비난이 가득했다. 그게 뭐 어때서? 지우가 내 동생 아니야? 당신 시동생 아니냐고. 한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겨우 그 돈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만들 거야? 박서윤, 당신이 이렇게 속물인 줄은 몰랐네. 그 순간 내가 3년 동안 사랑했던 눈앞의 남자가 지독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가 되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어졌다. 그랬다. 내 돈은 곧 그들 집안의 돈이어야 했다. 나의 억울함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완전히 마음이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영혼 없는 인형처럼 매일의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내 마음이 무뎌져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내가 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일주일 내내 이어진 야근, 게다가 추석 차례상 준비로 밤을 새운 탓에 내 몸은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날 아침 나는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열이 심해서 저녁밥은 못할 것 같다고. 그는 딱 한 글자, 이라고 답했다. 나는 정신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저녁 무렵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거실 탁자 위에는 치킨 상자와 맥주 캔이 가득 쌓여 있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었다. 누구 하나 나를 위해 닭날개 한 조각 남겨두지 않았고 심지어 물 한 잔 따라주는 사람도 없었다. 내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작은 산처럼 나의 존재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둠 속에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크지 않았지만 방문을 뚫고 내 심장에 박히기에 충분했다. 재수 없기는. 며느리 들인 게 밥 얻어먹으려고 들인 거지 저렇게 골골 앓으라고 들였나. 3일이 멀다 하고 아프니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잖아. 민준아, 넌 정말 눈이 삐었구나. 나는 기다렸다. 민준의 반박을. 단 한마디라도. 정적. 기나긴 정적 끝에 나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약간 아양을 떠는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랬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내가 아픈 건 그저 귀찮은 일에 불과했구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었다. 나를 올가매던 어떤 족쇄, 어떤 어리석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 동안 나는 전례 없는 맑은 정신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했다. 퇴근 후 나는 회사 근처에서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을 사 먹었다. 그리고 느긋하게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거실에서 밥을 기다리는 6개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웃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차가운 웃음이었다. 밥은 왜 이제야 들어와? 시어머니의 힐난이 어김없이 날아왔다. 나는 평소처럼 사과하는 대신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풀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거실에 앉아 어안이 벙벙한 6명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밖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다들 알아서 챙겨 드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들은 이게 히스테릭한 반항쯤으로 생각했겠지? 그들은 몰랐다. 이미 한 번 죽어본 사람에게 이 정도의 반항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혼이라는 이름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나의 표면적인 순종은 돌아왔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온화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아가씨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고 남편에게는 살갑게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정신을 차렸다고 그날의 반항은 그저 여자들의 주기적인 감정 기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까지 번졌다.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길들여진 가축을 보는 듯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 온순한 가면 아래 얼마나 차갑고 단단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나의 첫 번째 무기는 평범한 볼펜처럼 위장한 작은 녹음기였다. 인터넷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에 꽂았다. 마치 충실한 서기처럼 이 집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게 이게 뭐냐? 된장찌개가 짜서 죽을 지경이네. 우리 가족 다 고혈압으로 죽이려고 작정했어? 내 아들은 진짜 팔자도 사나워. 너 같은 걸 얻어서.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은 그녀가 숟가락을 그릇에 내동댕이 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녹음되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꼭 주의할게요.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것을 충실히 기록했다. 형수님, 그 에센스 다 썼는데 하나 더 사다 놔요. 어차피 형수님 회사 다녀봤자 돈도 얼마 못 버는데 그렇게 좋은 화장품 쓰는 것도 낭비잖아요. 아가씨 혜림이 내 립스틱을 바르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혜림이가 잘 썼다니 다행이네.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빌려가고 교구할 때마다 내 휴대폰 암호화된 앨범에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서윤아,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연세도 있으시고 잔소리 하시는 것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시어머니가 내 새 코트를 또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민준에게 불평하자 그가 늘 그렇듯 어물쩍 넘어가며 한 말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부드럽게 기댔다. 응, 알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네. 녹음기의 붉은 점이 어둠 속에서 복수의 눈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나의 두 번째 전쟁터는 집안의 쓰레기통이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장갑을 끼고 탐정처럼 모든 쓰레기 봉투를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은 생리적으로 역겨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나를 더없이 맑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늘 식탁에서 돈이 없다며 울상이었고 지우 장가보낼 돈 모으느라 새 옷 한 벌 못 사 입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가씨 혜림이 가장 좋아하던 색상의 샤넬 립스틱 빈통. 지난주 새로 개업한 고급 일식집의 배달 용기, 영수증에는 15만 원짜리 세트 메뉴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다녀온 골프장의 이용 명세서도 있었다. 그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은 내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나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고 날짜와 금액에 따라 나의 비밀 장부에 한 푼 한 푼 기록해 나갔다. 이 비밀 장부는 가장 평범한 노트로 만들었다.
앞부분에는 지난 5년간 내가 내 월급으로 메꿔 넣은 생활비를 상세히 기록했다. 마트에서 산대파 한 단값 몇천 원부터 시부모님께 사드린 영양제 수십만 원까지 모든 내역은 증빙이 가능했다. 나는 지난 5년간의 내 신용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뒤져 모든 가게 지출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5년 동안 그 금액은 4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내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숫자였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내가 수집한 그들의 사치스러운 소비 증거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돈이 없다고 울상짓던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과 나란히 붙여놓았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기록을 할 때마다 나의 복수를 위한 건물이 한 층씩 더 높아지는 것 같았고 내 마음도 그에 따라 더욱 단단해졌다. 진정한 돌파구는 평범해 보이는 어느 화요일에 찾아왔다. 그날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거실에 두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다. 특정 보험이 곧 만기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내 마음속에 대담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며칠 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동료가 그러는데 부부 공동보험 중에 되게 좋은 게 있대.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대략적인 견적 내보려면 당신 주민등록번호랑 개인정보가 좀 필요하대. 민주는 이런 일에는 늘 관심이 없었다. 그는 게임에 열중한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신분증 지갑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의 신분증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화면 가득 숫자가 찍힌 거래 내역이 나타났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그의 월급 거래 내역을 보았다. 매달 정확한 날짜에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돈이 있었다. 프로젝트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꽤 큰 금액의 돈이 매 분기마다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그 계좌는 예금주는 김민준이었지만 명백히 그의 비자금 통장이었다. 나는 거래 명세를 클릭해 보았다. 이 돈은 단 한 번도 가게에 쓰인 적이 없었다. 대부분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데 쓰였고 고가의 시계나 전자제품을 사는 등 큰 금액의 소비 내역도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 집에 이렇게 큰 금액의 혼인 중 공동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다음 발견이었다. 나는 그의 정보로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대출 기록 란에서 나는 눈을 찌르는 이름 하나를 보았다. 박서윤. 내 이름이었다. 5천만 원에 달하는 신용대출. 대출 실행일은 작년 10월. 대출 은행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은행이었다. 나는 이 실마리를 따라 내 신분 정보로 그 은행 앱에 접속했다. 전자대출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나는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다. 계약서에는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서명란에 그 흘려 쓴 서명은 한눈에 김민준의 필체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대출금 지급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그 5천만 원은 계좌에 들어온 당일 한 푼도 남김없이 시동생 김지우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작년 10월은 지우가 결혼할 집을 구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한숨을 쉬던 바로 그때였다. 그랬구나. 그들은 친척에게 돈을 빌리지도 자신들의 저축을 쓰지도 않고 내 명의를 도용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소리 소문 없이 나에게 거액의 빚을 떠넘겼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속이 뒤집히며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정신없이 구토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이건 범죄다. 사기다.
그들은 나를 가사도우미로 현금 인출기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명의를 도용해도 되는 도구로 여겼던 것이다. 나는 입가에 오물을 닦아내고 거울 속에 창백하고 야윈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해져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미친 듯이 웃었다. 김민준, 그리고 김민준의 가족들. 당신들은 이 박서윤이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는 바보인 줄 알았나? 아주 좋아. 당신들이 나에게 준 이 큰 선물 잘 받았어.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답례할 차례야. 결전의 날은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나를 보러 오시는 주말로 잡았다. 나는 일주일 전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고 며칠 동안 나에게 상냥하게 굴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신호라고 생각했거나 심지어 내 부모님에게서 시동생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뜯어낼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유난히 일찍 일어나 마트에서 가장 신선한 한우와 전복, 그리고 각종 해산물을 샀다. 나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고급 한정식에 버금가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시댁 식구들 모두의 얼굴에 위선적이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녁 무렵 부모님이 도착하셨다. 그들은 가득 차려진 상을 보고 현모양처 코스프레를 하는 나를 보며 흐뭇함과 함께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걱정의 눈빛을 보내셨다. 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원칙이 강한 은퇴한 교사이셨고 어머니는 다정하고 선량한 가정주부셨다. 그들은 시댁 식구들이 부모님께 살갑게 구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부모님께 반찬을 집어주며 나를 싹싹하고 야무지다고 칭찬했고 민준도 평소와 달리 내 곁에서 세심하게 음식을 챙겨주었다. 시동생과 아가씨도 입에 꿀을 바른 듯 아버님, 어머님 하며 애교를 부렸다. 이 장면은 내가 내막을 몰랐다면 나 자신조차 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침내 꼬리를 드러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무심한 척 말했다. 사돈어른, 아시다시피 우리 지우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잖습니까? 여자 쪽에서 일산에 전셋집을 요구하는데 이 집값이 오르는 게 에휴, 저희 늙은이들 노후 자금까지 다 꺼내고 민준이도 많이 보탰는데 그래도 조금 모자라네요. 서윤이 이 아이도 마음이 착해서 자기 모아둔 돈까지 다 동생 도와주는데 썼지 뭡니까? 그녀는 말하면서 내 부모님의 안색을 살폈다. 그 탐욕스러운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표정이 다소 난처해지며 무언가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끊었다. 어머님, 돈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또 자진해서 무언가 바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일어섰다. 그리고 식탁에 앉은 각양각색의 표정을 띤 사람들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약간 취기가 오른 민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오늘 부모님 오신 걸 축하하고 또 지난 5년간 저를 보살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는 거실 TV장으로 걸어가 아래에서 내 노트북과 미리 준비해둔 빔 프로젝터를 꺼냈다. 그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능숙하게 장비를 연결하고 하얀 프로젝터 스크린을 천천히 내렸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선물은 음성 파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시어머니의 메일 잠언이라고 이름 붙였다. 너 돼지냐?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게. 내 아들은 진짜 8대에 걸쳐 재수 없는 일을 당했구나. 너 같은 걸 만나서. 며느리 들인 게 밥 얻어먹으려고 들인 거지. 저렇게 3일이 멀다 하고 아프면 재수 없기만 하지.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악담들이
내가 공들여 편집한 덕분에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거실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질렸다. 입술을 벌벌 떨며 나를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셨다. 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더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정성껏 만든 엑셀표가 나타났다. 제목은 박서윤 5년간 대납한 가게 지출명세서였다. 대파 한 단 값 몇천 원부터 시아버지의 안마의자 값 수십만 원까지 모든 지출 내역에는 날짜와 설명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 가장 아래에 선명한 붉은색의 굵은 글씨로 쓰인 숫자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총계 4,078만 원. 이건 말도 안 돼. 너 거짓말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요. 나는 냉소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모든 지출은 영수증, 청구서 혹은 신용카드 내역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잊으셨어요. 지난번에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사드린 약 20만 원, 제 카드로 긁었어요. 아버님, 지난달에 바꾸신 그 새 골프채 35만 원, 그것도 제가 냈고요. 아, 맞다. 혜림아. 너 지지난달에 갖고 싶다던 그 코트, 일단 내 카드로 빌려서 긁는다고 했었지? 그 돈 아직 안 갚은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다. 이어서 화면에는 사진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새 명품 가방을 메고 백화점 앞에서 찍은 시어머니의 셀카, 골프장에서 멋지게 스윙하는 시아버지의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아가씨의 사진, 각 사진 옆에는 내가 기록해둔 같은 시기에 그들이 돈 없다고 울상짓던 녹취록의 텍스트가 함께 붙어 있었다. 우리 집 이제 솥단지 바닥 긁게 생겼어. 그 옆에는 200만 원짜리 시어머니의 새 가방 사진. 나는 택시 탈 돈도 없어. 그 옆에는 한 번에 수십만 원을 쓴 시아버지의 골프장 영수증.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피날레 선물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먼저 대출계약서 스캔본이 나타났다.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김민준의 개인 비밀 계좌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떴다. 꽤 큰 금액의 프로젝트 성과급과 투자 기록이 그가 숨겨온 거액의 혼인 중 재산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은 그 5천만 원 대출금의 흐름도였다. 내 명의의 계좌에서 곧바로 시동생 김지우의 계좌로. 화살표는 자금의 종착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준 씨, 나는 몸을 돌려 잿빛 얼굴로 온몸을 떨고 있는 남편을 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당신이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당신 동생을 위해 신청한 사기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나에게 숨기고 멋대로 빼돌린 우리 혼인 기간 중의 공동 재산이고요. 너. 민주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이 하얗게 질려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했다. 미쳤어. 이 미친 여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분노한 암사자처럼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어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다. 내 아버지, 늘 침묵하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 벽처럼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평생 펜을 잡아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목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부인, 자중하시지요. 나는 저쪽의 소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남편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심장을 밟는 것처럼. 나는 한때 나를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역겨움만 느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평온하게 또박또박 물었다. 김민준 씨, 대한민국 법에 따라 당신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렸으며 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내가 내일 아침 제출할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 같나요?
심판의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대학 시절 법대 선배로 이혼 소송 분야에서 신속, 정확, 가차 없음으로 유명한 역걸이었다. 내가 그 엄청난 양의 증거 녹음 파일, 장부,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대출 계약서를 그녀 앞에 놓았을 때 그녀는 나를 동정과 찬사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서윤 씨, 걱정 마요. 이 소송,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기죄까지 연루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김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변명하려 애썼다.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내가 은혜도 모르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그 돈들은 모두 내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준은 그 대출이 부부 사이의 일이었고 내가 동의했지만 서면 증거가 없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소비 영수증과 돈 없다고 울상짓던 발언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대출계약서 서명에 대한 은행의 필적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은 본인 서명 아님이었다. 판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최종 판결은 압도적인 승리였다. 법원은 김민준이 혼인관계에서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부부 공동재산의 은닉 및 이전, 그리고 내 명의를 이용한 사기 대출 주도를 포함해서였다. 따라서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다. 혼인 중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가 없는 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김민준의 그 비밀 계좌에 있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정산 후 70%가 나에게 귀속되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비록 결혼 전 그의 부모님이 사준 것이었지만 결혼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응당 받아야 할 절반을 분할받았다. 가장 속 시원했던 것은 법원이 김민준 개인에게 내 명의로 된 5천만 원의 대출금과 모든 이자를 즉시 전액 상환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이는 곧 시동생 김지우가 그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판결이 내려진 날, 나는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참 좋았다. 나는 복도 긴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는 김민준과 그의 가족들을 보았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업보는 빠르고 매섭게 찾아왔다. 시동생 지우의 결혼은 당연히 파투가 났다. 상대 집안에서는 그 집이 사돈될 사람의 돈을 뜯어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을 위조해 사기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밤중에 파혼을 통보했다. 그런 도덕적 바닥인 집안에 딸을 보낼 수 없다는 태도는 단호했다. 공짜 가사도우미이자 현금 인출기였던 나를 잃자 한때 화기애애했던 그 7 식구의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게 된 것에 대해 원망을 쏟아냈고 아가씨는 더 이상 명품 화장품을 사주는 사람이 없자 히스테리를 부렸으며 집은 매일 돈과 집안일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준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사기 대출 사건은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고소는 취하했다. 그의 신용은 완전히 파산했다. 회사 내부에도 소문이 퍼졌고 그는 이미지 손상과 소송 문제로 관리직에서 강등되어 한직으로 밀려났다. 한때 잘나가던 광화문 엘리트는 이제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그는 마니아위였고 수염도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피로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그저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에게는 증오조차 낭비였다. 나는 분할받은 재산에 그동안 대납했던 돈을 되찾은 것을 더해 내가 항상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가게를 얻어 나만의 식당을 열었다. 가게는 크지 않았다. 테이블은 5개뿐이었고 메뉴도 내가 가장 자신있고 좋아하는 집밥 요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개업날
깨끗한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원목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새롭고 깨끗한 앞치마를 둘렀다. 누군가를 모시기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해, 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나는 카운터 뒤에 서서 메뉴판에 내가 직접 쓴 요리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서윤이의 닭볶음탕, 치우의 미역국, 다시 태어난 돈가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은 마침내 그 숨막히는 집이라는 과제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과응보의 굴레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릴 것이고, 나, 박서윤은 이곳에서 나 자신을 위해 가장 맛있는 자유를 요리할 것이다. 엔드.